이번에 찾아가 볼 곳은 엘라바마주의 디케이터입니다. 이 큰 도시는 큰 테네시 강을 끼고 있는 이유로 리버시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고 있던 레이시 스피어스 씨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아이들처럼 인형들을 좋아했고 그 애정 어렸던 마음은 커서 아이들에 대한 큰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자기 아이를 낳고 돌보고 싶어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임신하게 되어 가넷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 꿈을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이는 태어난 지 고작 9일 만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방문했던 병원에선 그녀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저희 아들이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제대로 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병에 걸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들려드린 그녀의 한마디는 그 후 극히 많은 병원 방문 중 한 번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아이가 아픈 이유를 찾기 위해 수많은 병원을 방문했었죠. 그리고 의사와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아들이 뮤코다당증, 크론병, 베체트병, 윌스병, 프라드-윌리 증후군, 파킨슨 병이 걸린 거라면서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께선 이 질환이 희귀질환인 관계로 이름조차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의사도 아닌 평범한 여성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이 질병에 걸린 것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어쨌든 그녀는 이렇게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아이가 제대로 먹지조차 못하니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관을 삽입해달라고 했습니다. 위로관이나 비위관으로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을 삽입하는 경우는 선천적으로 생긴 기형이나 혹은 만성적으로 생긴 질병으로 삽입하게 되고 보호자들도 아이가 그런 관을 삽입한다는 사실에 상당히 꺼려하는 게 현실이었지만 그녀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줄 의사들을 찾아다닌 지 약 8개월이 지났을 즈음 마침내 한 병원 의사에게 수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도 희귀 질환들을 앓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자세한 검사도 해보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못했죠. 어쨌든 가넷은 비위관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동은 아들에 대한 모성애가 지극했던 것일까요? 엄마인 레이시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넷이 그 수술을 받은 후 음식물을 삽입하면 입으로 개어내기 일쑤였죠.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한동안 적응을 끝날 때까지 이런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증상이었죠. 그런데 레이시 씨는 그것마저도 염려스러웠던 것인지 의사에게 부탁해 한 가지 추가 수술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개어내기 힘들도록 식도를 좁히는 수술이었죠. 이것도 물론 일반적인 수술은 아니지만 레이시 씨는 그렇게 하길 원했기에 의사는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 수술을 받은 후 가넷은 개어내고 싶어도 오히려 개어내지 않는 편이 훨씬 수월했기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때 가넷의 나이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시 씨는 아들이 이러한 수술을 받고 커가는 모든 내용들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SNS를 통해 계속해서 기록하고 그 일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가넷을 동정하기 시작했죠. 그 많은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정성껏 돌보고 있는 레이시 씨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게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모든 시술이나 수술, 입원 치료 등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계속해서 찾아다녔고 가넷은 약 20여 개의 대형 병원들을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병원들은 그녀에게 만족감을 찾아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플로리다로까지 이사를 가서 아들의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시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녀는 아들의 안정을 찾아줄 수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SNS를 통해 정보를 듣고 펜실베니아에 있는 펠로우십 커뮤니티라는 곳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으로 실버타운이라고 불리는 요양원인데 희귀 질환자들도 안정을 취하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음식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농장에서 키워서 재배한 것들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일대에선 잘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넷이 이곳에 입원했을 땐 2년이 더 지난 5살이었습니다. 옆 사진처럼 이 어린아이는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거기서 생활하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였을까요? 어머니인 레이시 씨와는 다른 주장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넷이 어머니인 레이시 씨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먹는 걸 상당히 좋아한다는 것이었죠. 아이가 희귀병을 어렸을 때부터 달고 살았고 먹을 때마다 토했다면 식욕이 있는 게 이상할 정도였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녀가 운영하고 있던 SNS에 방문해서 많은 글들을 봤을 때도 아이가 어디 아픈 아이처럼 보이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의심을 키워가기 시작했지만 이내 그 의심은 동정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레이시 씨가 블로그에 남편인 블레이크 씨가 경찰 근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게재했기 때문이었죠. 이 기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레이시 씨의 사연은 SNS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로써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일기장처럼 적어놓은 그녀의 많은 글들을 읽어보고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 걸리기도 어려운 희귀질병들을 줄줄이 달고 있는 어린 아들, 시민들에게 봉사하던 경찰관 남편의 안타까운 죽음.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SNS로 글을 쓰고 있는 그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고, 그러던 중 공개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위루간, 비위간을 삽입하는 수술까지 했는데 이 홈비디오에서 나오는 가넷의 모습은 완전히 건강한 모습의 아이였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며 그녀는 아이가 건강을 되찾아가는 것 같아 기쁘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놨었죠. 그러던 중 2014년 1월 23일 목요일, 레이시 씨는 아들이 갑자기 고열, 두통, 발작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글을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입원한 가넷은 빠른 병원의 대처 덕분이었던 것인지 입원 당일을 포함한 금, 토, 일요일까지 별다른 이상 증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이상 증세도 말이죠. 그래서 담당 간호사는 일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레이시 씨에게 연락하여 가넷이 괜찮은 것 같다는 좋은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그녀는 단숨에 병원으로 달려왔고 곧 퇴원을 해도 괜찮다는 의사의 소견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의사와 간호사는 병실을 떠났고 그로부터 약 10분 뒤 가넷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침대 위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놀란 레이시 씨는 간호사를 불러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했고 도착한 간호사는 의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0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신이 깨어나지 않았고 빠르게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이 흐른 뒤 의사는 가넷에게 뇌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원인은 혈액 내에 있던 많은 양의 나트륨 때문이었죠. 체내에 갑자기 수많은 양의 나트륨이 녹아들게 되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뇌가 부풀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따지면 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장기 및 신체가 부풀어 오르게 되지만 그중 가장 치명적인 뇌가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그런데 10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어디서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럴 수 있을 만한 유일한 사람은 의사와 간호사가 병실을 비운 뒤 가넷과 함께 남게 된 레이시 씨뿐이겠죠. 그래서 담당 의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다니엘 카피 형사는 레이시 씨를 만나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레이시 씨? 안녕하십니까. 전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경찰국 다니엘 카피 형사라고 합니다. 네? 경찰이요? 경찰이 왜... 지금 심정이 저와 대화를 나눌 만한 상태는 아니시겠지만 아드님의 뇌사 원인에 대해 듣고 이곳에 온 겁니다.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유감입니다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드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났고 발작도 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크론병 같은 희귀질병에 걸려서 고생해왔었거든요. 한동안 괜찮다가 갑자기 또 그런 모습을 보여서 병원으로 데려왔던 거예요. 크론병이요? 네, 그 때문에 아이는 제대로 뭘 먹지도 못하고 계속 위로관을 통해 영양소를 공급받아 왔었거든요. 그리고 설파살라진, 메살라진 같은 약물도 계속 복용하고 있었는데 괜찮아진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마 상태에 빠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군요. 모두 크론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들인가요? 네, 맞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평소에 투약했던 약물들은 주치의가 모두 처방해준 것들 뿐입니까? 맞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형사님을 보니까 저희 남편이 생각나네요. 저희 남편도 경찰이었거든요.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했었는데
아들까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녀와 이런 인터뷰를 한 다니엘 형사는 그녀가 사용하고 있는 의학 용어들을 보고 아들에게 나트륨을 강제로 투여했을 거라 생각하기 힘들었습니다. 애정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힘들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한 남성이 병원에 도착하여 내사 상태에 빠진 가넷 곁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다니엘 형사가 목격했습니다. 혹시 누구시죠? 전 크리스 힐이라고 합니다. 가넷의 친아빠예요. 그런데 누구시죠? 전 웨스트체스터 경찰국 다니엘 형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넷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 레이시 씨에게 듣기론 블레이크 씨고 사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죠? 블레이크는 누구고 아빠라면 저는 이렇게 잘 살아있는데 레이시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크리스 씨. 아드님의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다니엘 형사는 이런 벙찔만한 상황을 처음 마주하고는 경찰국으로 연락하여 레이시 씨가 말했던 블레이크 로빈슨이라는 경관에 대해 신상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이크는 당시 엘라바마주 모건 카운티 보안강국에서 경관으로 잘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잘 살아있는 상태로 말이죠. 다니엘 형사는 곧바로 그에게 연락하여 레이시와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레이시요? 예전에 몇 번 데이트를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둘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거나 그런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데이트만 몇 번 했고 제 취향이 아니라서 헤어졌었거든요. 성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고요. 다니엘 형사는 이 사실을 접하고는 레이시가 아주 큰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아들이 내사 상태에 빠진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도 거짓말하고 있을 거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녀의 집을 수색하기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니엘 형사가 주목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넷에게 있는 위르간을 통해 영양소를 공급하는 펌프 의료 장비였죠. 그 장비에는 영양분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달려있었고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는 그녀가 설명했던 많은 약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어서는 안 될 만한 한 가지도 함께 있었죠. 소금통이었습니다. 소금통이 왜 거기 있었던 것일까요? 실수였던 것일까요? 그러던 중 집 밖에서 한 여성이 다니엘 형사를 만나보고 싶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안녕하세요. 전 이웃집에 살고 있는 발레리 플라치라고 해요. 저 형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서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하실 말씀이시죠? 사실 형사님들이 오기 전에 레이시한테 연락을 받았었어요. 집에 있는 의료 장비랑 그 옆에 있는 약들을 좀 치워달라고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그 약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라고요. 무슨 일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평소에도 전 그녀가 하고 있는 말들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이상하다 느꼈었고요. 제가 최근에 그녀한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이상하게 느꼈던 건 가넷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강간당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던 거였어요. SNS에서는 블레이크가 남편이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사실 비밀이라면서 털어놓는 거라면서 울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형사님한테 이 말씀들을 드리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찾아왔어요.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온 다니엘 형사에게 한 과학수사관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영양소 주머니라면서 보여줬습니다. 그 주머니는 며칠 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된 검사로 영양소의 성분이 밝혀졌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50% 이상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말이죠. 성인 남성이 섭취하더라도 신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양이었고 고작 5살밖에 되지 않은 가넷에게 공급되었다면 뇌사 상태에 빠진 게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다니엘 형사를 비롯한 수많은 수사관들은 그녀가 방문했던 약 30여 개의 병원과 아동보호시설에 기록된 문서들을 조사했고 그 결과 그녀는 윈하우젠 증후군과 상당히 비슷한 행동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윈하우젠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실제 증상이 없음에도 질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자해를 하여 타인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정신질환이죠. 극단적인 예로 자신이나 보호해야 할 자식이 실제로 아프게 만들어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레이시의 병원 방문 및 상담 기록은 윈하우젠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그녀는 SNS에 아들이 뇌사 상태에 빠진 지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실제로 가넷은 삼투압으로 부푼 체내 장기들로 인해 수시간 만에 사망하고 그 소식을 마치 기쁜 소식인 양 사람들에게 빠르게 알린 것이죠. 정말 그녀는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다니엘 형사는 그녀를 경찰국으로 소환하려 했지만 이미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 계속해서 거부되었습니다. 그녀를 체포하기 위한 증거가 영양소 주머니, 소금통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체포는 할 수 없었고 신문을 통해 자백을 얻어내려 했지만 그것조차도 막혔던 것이죠. 그 어디에도 확실한 물증은 정황상 찾아보기 힘들어 보여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많은 수사관들은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넷이 뇌사에 빠졌던 일요일 아침에 담당하고 있던 간호사의 증언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죽어갈 때 모습이 찍힌 비디오가 있을 거라는 증언이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병실 안을 CCTV로 촬영하지는 않을 텐데 무슨 말이었을까요? 아이가 입원했을 때 뇌파 검사를 진행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병원에선 환자를 상대로 뇌파 검사를 진행할 때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로 환자의 상태를 녹화하곤 했었는데 아마 그 기계에 그대로 연결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된 거라면 영상이 남아있을 거라고 말이죠. 다니엘 형사는 빠르게 그 카메라의 영상들을 확보했고 거기엔 아이가 입원한 목요일부터 퇴원이 예정된 일요일까지의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 직전의 영상이었고 다행히도 그 부분은 남아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병실에 빠져나간 뒤 그녀는 화장실로 아이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장실을 갔다 오자마자 아이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거나 몸부림을 칩니다. 이 끔찍한 영상을 보고 있던 다니엘 형사는 아이가 어렸을 때 토하지 못하도록 받았던 수술로 인해 나트륨이 가다 투여된 영양소를 개어낼 수 없었을 거라 생각했죠. 그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의 모습이 찍힌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영양소 공급용 튜브와 알 수 없는 물품이 발견되었죠. 영양소 공급용 튜브는 영양소 주머니 안에 약이나 다른 것들을 투여하기 위해 쓰는 관인데 이것이 틀림없는 증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을 바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녀를 체포하는 데 성공한 다니엘 형사. 그리고 형사는 그녀를 조금 더 확실하게 붙잡아두기 위해 한 가지 증거를 더 확보했습니다. 영상의 이 부분을 보고 말이죠. 레이 씨는 평온해 보이는 가넷과 함께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검색하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했던 다니엘 형사는 체포한 그녀의 휴대폰을 바탕으로 해당 시간에 검색했던 키워드를 복원했습니다. 솔트 포이즈닝이었죠. 소금으로 문제를 일으키려던 그녀의 계획이 확실하게 드러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곧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2심의 재판 끝에 1급 아동학대 및 2급 아동살해 혐의로 20년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정신병인 윈하우젠 증후군을 주장하며 최종 항소심을 요청하였습니다. 과연 대법원의 결정은 항소 기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데 있어서 2급 살인죄 그 이상의 선처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죠. 이렇게 그녀는 죗값을 받기 위해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친아버지인 크리스 씨는 자신의 아들이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병원 내 카메라가 없었다면 미제로 묻힐 수도 있었던 가넷 사망 사건.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삶을 살아간 가넷에게 명복을 빌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킹TV 돔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